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유기재배지 토양 관리해서 논밭을 진단하고 개량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논토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논토양 관리 방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71번 이제 토양학 71번의 그 관리 방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써놨어요. 일단 논토양 관리 방안 이제 답 쓰면은 이제 일단 심경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답으로 또 객토하고, 그 다음에 유기물 넣고, 그 다음에 석회물질 넣고. 자, 여기 요것만 여러분들은 써놨어요. 거기에 이제 심층 시비에 대한 내용을 써놨는데, 일단 심경 15 내지 18cm 정도 깊이 경운해라. 현재 일반적으로는 8 내지 10cm를 경운하는데 이렇게 깊게 경운해서 하게 되면 심층 시비 효과를 나타낸다. 심층 시비란 뭐냐? 심층 시비에 대한 정의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심경을 한 후에 물을 대줘요. 그리고 이제 심경하기 전에 무슨 비료 줘요? 보통 유한이나 요소 비료를, 복합 비료를 주지만 유한이나 요소가 섞인 비료를 주게 됩니다. 복합 비료 속엔 요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유한이나 요소 같은 성분이. 그 이제 암모니아 형태의 비료예요. 요거는. 그럼 심경을 하고서는 물을 대주면은 이 암모니아는 플러스 비료예요. NH4에서 플러스 비료라 토양의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가 플러스인 암모니아를 붙들고 유실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환원 상태가 되면 암모니아 이 형태의 질소는 유실이 안 되고 토양이 보관하고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심층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비료가 이게 암모니아 형태 상태를 이게 땅을 갈아서 한참 있다가 물을 대주면은 이게 질산태로 바뀌어요.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 비료가 질산 형태로 바뀐 다음에 물을 대주면 질산은 탈질 작용을 일으켜서 날아가요. 그런데 심경을 한 후에 가능하면 물을 빨리 대주는 거죠. 그래서 논가리를 하고 나서 비료 주고 논가리 하고 나서 가능하면 물을 빨리 대줘야 비료가 유실이 안 되지. 한참 뒀다가 물을 대주게 되면 이 질산태 질소로 바뀐 다음에 질산태 질소는 물을 대주면 탈질 작용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 심층 시비는 가능하면 비료를 준 후에 밭을 갈고 물을 빨리 대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토 있는데, 객토는 이제 붉은 산흙을 많이 넣게 되죠. 논의 경우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드는 걸 가능한 방지하려면 진흙을 많이 넣어야 되는데, 진흙 넣는 게 바로 점질이 많은 붉은 산흙, 그래서 산적토라는 걸 넣게 되는데, 산적토를 넣게 되면은 이 붉은 산흙은 pH가 낮아요. pH가 낮으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석회가 부족하죠. 또 인산 함량도 적어요. 그래서 인산도 더 주고 석회도 더 주고 해서 또 질소도 더 보충해주고 새로 흙을 넣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물 퇴구비, 그래서 퇴비와 이제 요즘은 그 퇴구비를 일반적으로 퇴비하면 퇴구비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분으로 발효된 비료가 퇴구비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석회 물질 중에서는 이제 뭐 석회도 있지만 규산질 비료. 그래서 석회 물질하면 소석회, 규산질 비료, 그 다음에 고토 비료 해서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회 물질 비료 중에 규산 함량 130ppm을 시비 처방서에 맞췄으면 가장 좋은 효율적인 시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토 효과. 금방 이제 뭐 심경하라고 그랬는데, 심층 시비 뭐 요것도 말했는데, 건토 효과 사실은 조금 유사한 내용입니다. 토양을 건조시키는 거죠. 논을 건조시키면은 그 건조시킨 상태에서 땅이 갈라지면서 공기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공기가 들어가면서 땅 속에 물이 담겼을 때는 유기물이 분해가 안 돼요. 혹시 유기물이 분해됐을 땐 혐기성 발효가 돼요. 혐기성 발효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또 하나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혐기성 발효가 되면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이 일어나요. 어쨌든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요. 그 미생물이 활동하면서 요 유기물이 분해돼서 최초의 암모니아 작용으로 암모니아가 만들어져요. 이것도 제가 필기 시험 공부 때 말씀드렸어요. 최초의 유기물이 질소 비료로 바뀌는 게 암모니아다. 그걸 암모니아 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요 논이 건조되면서 유기물이 암모니아로 바뀌는 요 질소를 잠재되어 있는 질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요걸 다시 또 물을 대요. 그다음에 이렇게 논을 말렸다가 다시 한번 물을 대면 질소 비료를 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암모니아 비료는 조금 전에 우리 심경 시비해 가지고선 암모니아가 유실이 안 되죠. 심층 시비처럼 암모니아 유실이 안 되는 이런 비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답전윤환 효과예요. 아까 답전윤환에 물을 댔을 때, 그다음에 물을 뺐을 때, 이게 물을 댔을 때는 논이 되고 물 빼면 밭이 되죠. 그러면 이게 답전윤환 효과를 이루면서 잠재 질소가 발생하면서 비료를 많이 만들어 주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다. 이게 답전윤환 효과입니다. 그래서 비료량을 늘려주는 암모니아, 특히 질소 비료를 늘려주는 효과가 답전윤환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사력질 답, 모래논을 얘기합니다. 자, 모래논은 계량 방안이 뭐냐? 모래 땅이니까 뭘 넣어야 돼요? 진흙을 넣어야죠. 진흙이 점토라고 그러죠. 점토를 객토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조금 전에 점토를 객토할 때 뭐가 부족하다고 그랬죠? 점토는 산성이 강하니까 석회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유기물도 넣어야 되고 인산도 사실은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모래논의 계량 방안은 제일 중요한 건 점토 넣고 유기물, 석회, 또 인산도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자재들을 추가해서 넣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추락현상. 아까 논에서 또 일어나는 일인데 뭐 논 얘기니까 추락현상은 이 습논, 고논. 자, 제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고논과 습논. 여러분들 68, 69 토양 이 파트를 보면은 68, 69의 습논과 고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68, 69 잠깐 한번 보죠. 68, 69. 그래서 이게 습논, 고논. 자, 187쪽에 있네요, 여러분들. 187쪽에 노후하다 포도절 토양에서 항상불이 차 있는 논이에요. 이게 항상불에 차 있으니까 뭐하고 뭐가 철하고 망간이 그냥 녹아서 땅 속으로 다 소실돼요. 그런데 추락 현상은 뭐냐 하면 물 속에 잠겨 있는 논에 유기물이 이상 현상의 발효를 해요. 썩는 거죠, 한마디로. 그 썩으면서 뭐가 발생하냐면 황화수소 가스가 나와요. H2S라는 황화수소 가스가 나와요. 황화수소 가스가 이게 발생할 때 땅속에 철분이 있으면 황화철이 돼요. 황화철이 돼서 그냥 침정이 돼서 괜찮은데 철분이 없으면은 황화수소 가스로 돼 가지고서는 뿌리를 상하게 만들어요. 상하게 만들면서 가시무늬병이라는 게 발생하면서 이게 다 쓰러져요. 이걸 추락현상이라고 해요. 이건 노후화답, 습논, 포도절 토양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락현상이 발생하는 노후화답에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철분이 들어있는 비료를 넣어야 돼요. 함철자재.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도 넣고 객토하면 철분이 그 안에 들었어요. 철분도 넣고
그다음에 배수가 안 되니까 배수 시설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뭐냐면 유기물이 썩으면서 이 황화수소 가스가 나오니까 유기물 많이 넣고 질소비료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유기물 많이 넣지 말고 질소비료를 적게 넣고 농사를 져야 돼요. 그래서 유기물을 안 넣어야 되는 우리 전답은 유일하게 습논만 있어요. 나머지는 유기물 넣을수록 다 좋아요. 유기물은 많을수록 좋은데 습논만 유기물을 많이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 추락현상 노후와 답의 계량 방안이었습니다. 다음 논의 담수 효과. 논에 물을 대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게 담수 효과입니다. 논에 물을 대면 담수 효과. 자, 그래서 담수 효과. 이 물을 대면 제일 좋은 건 일단 천연 비료를 공급하죠. 이게 물 속에는 양분이 많아요. 그다음에 온도를 조절해 주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물이 금방 안 식지. 너무 더워도 또 너무 온도가 안 올라가죠. 온도를 조절해 주고 또 물을 많이 대니까 잡초 발화도 억제해 줘요. 그리고 물이 댐으로써 이게 토양에 비가 와서 막 떠내려가는 침식도 물이 가둬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을 가둬두면은 바람에도 강해요. 그래서 풍해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담수 효과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논에 대해서 한번 뭐 중요한 것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논토양 관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 논토양 관리에서는 여러분들 자료에 있는 거를 한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밭토양 관리입니다. 밭토양 관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밭토양 관리에 대해서 또 유형별로 해서 쭉 나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책에서 한 번씩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 일단 여기 시험 문제 나온 것부터 한번 풀어보는데 유기재배 채소류의 적정 pH는 얼마냐 이렇게 나왔어요. 적정 pH의 범위. 사실은 이 문제 그렇게 썩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작목에 따라 적정 pH가 다 틀리죠. 유기재배지 뭐 pH는 뭐 다른가요?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좋은 문제는 못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우리 유기농의 답은 6.0에서 6.5인데 그 밭 토양 계량 목표가 사실은 저기에 나와요. 이제 인증 기준에. 그래서 인증 기준에 나오는데 산도는 6.0에서 6.5, 유기물 함량은 3% 이상, 인산 함량은 300ppm 이하, 칼륨은 0.6 mg 당량, 그다음에 작토는 가능하면 깊게 25cm 이렇게 하고 아까 사실은 논토양도 이게 효과가 계량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논토양의 계량 목표를 진작에 써놨는데 제가 이걸 밭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자, 논토양도 pH가 6.5가 딱 좋아요. 하지만 논은 물을 대면 pH가 6.05에서 7로 맞춰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고 유기물 함량 3.0 이상, 인산은 80에서 120 ppm, 카리는 0.4 정도, 규산 함량은 130 ppm, 작두심은 14cm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pH 범위는 6.0에서 6.5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의 비옥도 유지 증진 방안. 아까 사실 밭의 비옥도 증진 방안이네요. 우리 비옥도 증진 방안 뭐 그다음에 입단 형성 뭐 이제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윤작해라. 그다음에 작분에게 두가작물, 녹비작물, 식근성 작물. 뭐 식근성 작물은 제가 빠지지만 그런 거 넣어줘라. 그리고 부산물, 생산된 부산물을 다 퇴비화시켜서 땅속에 넣어줘라. 그리고 가능하면 병에 강한 품종을 심어고 유기질비료도 적정량 넣고. 자, 제가 처음 폐쇄순환 농업에 대해서 아까 시험 문제 풀면서 말씀드렸는데 외부의 자재를 가능하면 적게 들여오고 개인적으로 자체적으로 축산과 경종을 윤작하면서 자원을 교환하라라는 얘기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쇄순환 농업에서 개인이 폐쇄순환 농업이 가장 우수한 거고, 그다음에 지역 간, 그다음에 최소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수입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퇴비 얘기로 들어갑니다. 아까 탄질비에 대한 얘기가 했었는데 사실은 탄질비 얘기하면서 이제 퇴비 쪽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았는데 뭐 이제 조금 늦었어도 탄질비, 퇴비 같은 내용입니다. 네. 퇴비를 만들 때 탄질비가 맞게 맞춰줘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교재에는 안 나온 내용이지만 알면 도움이 되는 유기물에 대한 상식부터 한번 설명드리는데 이 자료는 딴 데에서는 보기 어려운 자료예요. 제가 여기 중요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유박하고 퇴비 사실은 다 유기물 필요해요. 유박이 다 유기물 필요인데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박과 퇴비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비료관리법상 유기물 유박하고 그다음 부산물 퇴비는 유기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차이는 많다. 첫 번째 영양부식. 이게 영양분이 되는 부식이다. 유기물이다. 부식이 이제 유기물이 분해된 게 부식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밑에 우분, 돈분, 개분, 유박 사실은 요 유박 말고도 펠렛형 퇴비라는 게 또 있어요. 뭐 그건 나중에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신선 유기물 또는 약간 발효 유기물로 분해 시 무기 양분을 빠르게 토양에 공급해요. 이게 빠르게 한다 그래도 완효성 비료예요, 이건. 그래서 속효성 비료는 화학 비료가 속효성이에요. 일주일 안에 효과가 나타나요. 완효성 비료는 일주일 되면서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일주일서부터 한 달, 두 달 안에 효과가 이제 다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우분, 돈분, 개분, 유박 이런 것들은 화학 비료와 같이 주로 성장하는 데 아주 많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요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 번식에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매년 유박을 넣는데 작물은 잘 자라지만 토양을 분석하면 유기물 함량이 안 늘어나요. 유기물 함량이 늘어나야 지력이 올라가요. 그 지력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건 내구 부식이라고 그래요. 내구 부식. 요 유기물 함량이 장시간 분해돼서 장시간 6개월에서 5년 남아 있어요. 요게 지력을 높아져요. 지력이 뭐냐? 통기성, 보수력, 보비력이 늘어나는 거죠. 배수가 잘 되고 공기가 잘 통하고 배수가 잘 되고 비료를 많이 보관하는 기준이 지력이에요. 땅심이에요. 땅심. 그거는 뭐를 많이 넣어줘야 되느냐? 톱밥, 집, 이끼, 갈대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은 그 안에 목질부라는 리그닌들이 있어요. 리그닌,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이게 다 목질부예요. 이게 얼마나 들었냐? 약 60 내지 85% 정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그닌뿐 아니라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아까 뭐 휴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내구 부식 이렇게 하고 지력을 높아주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완효성이 아니라 이거는 지효성이라고 합니다. 지효성. 지효성. 제가 지효성 이런 말은 뺐지만 자, 이게 제조 공정이 틀려요. 그다음에 수분 함량이 틀려요. 그래서 유박은 영양 부식의 일종이면서 발효가 없어요. 발효가 없고 그냥 수분 함량 15%만 맞춰서 딱딱하게 건조된 상태에서 펠렛화 시켜가지고선 판매하는 거죠. 이 안에는 질소 인상 가리 함량이 공정 규격에 맞춰서 탁탁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맞추는 데는 큰 문제 없어요. 이건 뭘 얼마 섞고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근데 퇴비의 경우는 내구 부식은 발효 공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반드시 거쳐야 되고 수분 함량은 50%를 맞춰줘야 돼요. 50% 미만이 되면 미생물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수분 함량 50%, 그다음에 유해 성분 함량이 없어야 돼요. 나쁜 섬유. 그래서 유기물 함량과 질소 함량만
공정주기에 맞춰주면 돼요. 만약에 수분 함량이 50%에서 3, 40 미만으로 건조되면 미생물 활동이 중단되고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게 좋은 퇴비라고 볼 수 없죠. 특히 톱밥 퇴비의 경우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수분 3, 40% 미만 퇴비가 농지에 뿌려지면 오랫동안 땅속에 들어가서 수분 흡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분해가 느려져요. 그래서 퇴비를 뿌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간혹 땅 위에서 건조시켜요. 땅 속으로 갈아서 땅 속으로 흙으로 덮어줘야 되는데 그냥 노천에 그냥 방치하면 말라버리죠. 그럼 퇴비 효과는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질소는 하늘로 다 날아가요. 그리고 나머지 양분도 그게 땅속에 들어갈 때까지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퇴비는 뿌려진 뒤에 꼭 뭘로 덮어줘야 돼요? 뭘로 덮는 게 제일 좋아요? 흙으로 덮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살짝 갈아줘야죠. 최소한 살짝이라도 깊이 갈아주면 더 좋죠. 예. 그래서 작물 생육에도 느려져요. 이렇게 건조된 상태면. 근데 요즘 최근에 퇴비라고 하는 펠렛, 생유기물 펠렛을 만들어서 시판되고 있는데 요거는 가격 비싸고 유박하고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퇴비가 아닙니다. 유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박과 퇴비는 용도로 보면 사용처 방법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박은 냄새도 안 나고 퇴비에 비해서 사용하기 편해요. 덩어리지니까 뿌리기도 좋고 수분이 별로 없으니까 뿌리기 좋고 효과가 바로 나타나고 그래요. 하지만 퇴비는 지효성 비료예요. 지효성이 천천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유박은 완효성이라서 조금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박이 좋다고 자꾸 그러는데 실제로는 퇴비가 훨씬 좋은 겁니다. 유박의 단점은 뭐냐 하면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면 발효를 반드시 일어나요. 반드시 발효를 일으키기 때문에 유박을 많이 주고 나면 유박과 축분이 많이 들어간 퇴비나 이런 걸 많이 주게 되면 땅속에 들어가서 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주면 안 돼요. 다량 주면. 그래서 초기에 가스 피해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주거나 그러면 그래서 이건 발효가 된 다음에 가스 피해 받은 다음에 멀칭도 나중에 천천히 해야 돼요. 멀칭을 빨리 하면 유박에서 나온 가스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박은 가격이 비싸나 발효 과정이 없기 때문에 유익한 미생물이 없어요. 유박 펠렛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온도가 500도, 600도까지 이게 꽉 만들어요. 꽉꽉 그러니까 뭉치는 거죠. 뭉치는 과정에서 아주 높은 열로 뭉치니까 미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때 또 리그닌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고 부식이라는 리그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력이 높이는 데는 이게 유박은 퇴비보다 한참 많이 뒤지는 거죠. 그리고 매년 유박을 주어도 토양 검정하면 유기물 함량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그건 겁니다. 그래서 토양 지력을 살려주는 데는 퇴비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 축분 포함한 이런 식품 가공 부산물 이런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비료라고 보는데 우리 퇴비도 미숙 퇴비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건 또 재발효가 되니까 여러 가지 병충해 발생도 일어나고 가스 피해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요 미숙 퇴비도 완전히 발효된 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유박의 원료는 깻목이나 섬유공장의 가공 부산물입니다. 그래서 다 수입에 의존되고 있어요. 수입을 할 때는 검역 과정을 거쳐서 해요. 그래서 살균 살충을 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근데 살균 살충할 때는 건조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쨌든 이게 살균 살충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농약이 있냐 없냐 사실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있다고 봐야죠. 그다음에 GMO인지 아닌지 유전자 변형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사실은 유전자 변형으로 봐야죠. 유전자 변형인데 우리는 그걸
발표를 못합니다. 그다음에 이 검역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설사 통관이 됐다 하더라도 외래 병해충이 그 안에 잔뜩 들었어요. 왜? 건조된 상태에선 그 외래 병해충이 휴면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땅에 와서 습을 먹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병해충이 거기서 퍼져나갑니다. 또 씨앗에 발화도 그때부터 이상한 씨앗이 발화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새로운 잡초와 병과 벌레가 많이 도입돼요. 외국계.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에서 유박 원료, 그다음에 가축의 풀, 이런 거 다 수입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만 있으면 병해충은 확 번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퇴비는 대부분 이런 부산물의 고온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발효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퇴비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좀 알고 여러분들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퇴비 얘기, 간단하게 지금은 유기물에 대한 퇴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부식이란 뭐냐? 유기물과 동의어로 유기물은 여러 가지 미생물과 뿌리에 의해서 분해를 받습니다. 분해를 받으면서 더욱 미세하게 분해되면서 음이온으로 된 물질이다. 자, 아까 요건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러면서 암갈색, 흑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유기물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마이너스 이온이 부식이에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양이온은 그 음이온에 부착되어서 식물의 비료로 됩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된 물질은 리그닌 단백질, 헤미셀룰로즈, 세밀로즈, 이것이 약 3분의 2 정도, 60에서 85%까지 차지하게 되는데 리그닌 단백질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이런 순서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식의 모재가 되는 성분은 뭐냐? 금방 설명드렸죠. 리그닌,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분해 정도가 리그닌이 제일 느려요. 제가 부등호를 거꾸로 했어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다음에 헤미셀룰로즈, 셀룰로즈. 이게 분해 정도가 제일 느린 거 순으로 제가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분해 정도가 제일 느리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퇴비 재료 및 생산을 위한 환경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자, 이 조건이 아까 아까 탄질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탄질률 말고 여러 가지 이제 일단 재료부터 보면 산야초, 볏짚, 낙엽, 톱밥, 해조류, 그다음에 동식물의 유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동물의 분뇨, 이런 것들 다 해서 그걸 퇴적, 싸서 발효시킨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퇴비의 원료. 요거 조금 전에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토양 중에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하냐? 토양 중에는 미생물이 많아요. 어떤 미생물이냐? 세균, 방성균, 사상균, 그다음에 여기 만난 조류, 원생동물, 선충, 지렁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는 에너지원, 말씀드렸죠? 질소는 영양원으로 하면서 적정 탄소와 질소 비율이 10에서 30일 때 보통 탄질률이 10 하면 10대 1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30이면 30대 1 이런 말씀드렸어요 아까. 그러면 10에서 30이면 이 미생물들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퇴비하기 좋은 가장 미생물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원은 탄소, 영양원은 질소 이렇게 해서 주로 호기성 미생물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6가지 조건. 일단 수분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양분이 있어야 돼요. 탄질이 맞는 양분. 그 다음에 온도가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돼요. 100도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그다음에 산소, 호기성 미세물이니까 산소가 공급돼야 돼요. 그다음에 pH가 맞췄고 요 5가지가 시간이 얼마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좋은 조건이 1. 수분 함량이 60 내지 65%. 자, 요 60 내지 65%면은 조금 이따 요거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좋은 상태고, 그다음에 유기물 양분은 탄질률이 10에서 30. 예, 요때는 에너지원, 그다음에 영양원이 딱 좋은 상태고, 온도 상온 보통 요즘 날씨처럼 30도 정도 되면 아주 좋죠. 요때가 제일 좋은 건데 발효가 될 때는 75도 이상도 올라갑니다. 요 발효한 상태에선. 그다음에 산소, 주로 호기성균이기 때문에 산소가 계속 쓰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산도는 pH 7 내외로 있으면 좋겠고, 이러한 모든 발효 과정이 최소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퇴비와 공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건 2번 다 시험에 1회, 2회 때 나왔어요. 일단 원료를 배합해야 되겠죠. 원료를 배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맞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톱밥이면 탄소가 너무 높으니까 거기에 적당히 축분을 넣어준다든가,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뭐 깻목 넣어준다든가 뭐 이런 걸 넣어주면서 원료를 배합합니다. 원료를 배합한 다음에 최초 퇴적을 할 때는 뭐를 넣어야 돼요? 수분이 맞아야죠. 수분이 60 내지 65%를 맞춰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이 나기 시작해요. 왜? 호기성균들이 여기 호기성균은 그럼 퇴비더미를 쌓아놨으면 이 쌓아놓은 퇴비덩어리 바깥쪽으로, 이 속에는 발효가 안 돼요. 속에는 뭐예요? 발효가 안 되니까 현기성 발효가 되니까 썩어요. 네, 밖에 온도만 쫙 올라가고 속에는 그대로 냉해요. 그래서 밖에 온도가 65도에서 75도까지 쭉 올라가요. 그러면 퇴비를 뒤집어 줘야 돼요. 그래서 최초 퇴적을 한 다음에 발열이 돼요. 아까 발열 과정이 요겁니다. 퇴비를 수분 함량, 탄질률이 10에서 30으로 맞춘 후에 수분 함량 60 내지 65%를 맞춰주면 그때부터 호기성 발효를 하면서 65도에서 75도까지 발열을 하게 된다. 이게 발열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걸 발열 과정이면 속에 있는 퇴비는 발효가 안 되기 때문에 뒤집어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뒤집기를 하면은 감열이 돼요. 온도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안에 있는 퇴비는 밖으로, 밖에 있는 퇴비는 안으로 꼭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어쨌든 뒤집어서 혼합하게 되면 그러면서 그때 수분을 다시 재조절합니다. 수분을 재조절하는데, 왜냐하면 발효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증발돼요. 수분 재조절을 하면서 다시 쌓아놓으면 다시 또 발열 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또 발열 과정이 돼서 65도에서 75도 올라가면 다시 2차 뒤집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또 다시 온도가 올라가면 65도 3차 또 감열 과정으로 뒤집어 줘야죠. 이렇게 해서 3번 더서 뒤집어 주고, 때에 따라서 4번, 5번까지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번 뒤집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온도가 65도에서 75도까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면 퇴비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럼 호기성 발효가 다 끝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온도가 안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널찍하게 펼쳐놓고 공기층에 있던 그 미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숙성하게 됩니다. 이거를 후숙 과정, 숙성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숙성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토착 미생물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때도 60 내지 65% 정도 맞춰주면 미생물이 많이 번식하지만 50%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50% 이상이면 미생물들이 많이 번식하면서 우리가 보관할 때에는 50%에서 60% 정도로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는 50% 정도 됐을 때 사용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뿌릴 때 손에 잘 안 묻어요. 수분이 60%면 손에 쭉쭉 묻어요. 그래서 이제 요
수분 함량 60 내지 60%, 요거는 관능적 저거 방법에 대해서 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열 과정, 감열 과정, 그다음에 숙성 과정, 요게 바로 이 안에서 나왔던 얘기니까 여러분들 아까 2차 2회 시험 본 거에 대한 답은 여기서 제가 이걸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물 비료에 속하는 비료의 종류를 한번 쭉 나열했습니다. 여러분들 14쪽으로 넘어가면 부산물 종류에 법에서 공시한 자재입니다. 법에서 이런 것들이 퇴비의 원료다, 퇴비의 종류다. 그린 1급 퇴비, 퇴비 부숙교, 재, 분뇨잔사, 부엽토, 아미노산 발효 부산물 하고 그다음에 액비, 가축 분뇨, 비료, 액비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부수광교, 톱밥, 건개분, 축산 건개물, 이거는 사실은 폐기물에 속하는데 버리면 폐기물이지만 활용하면 자원이죠. 그다음 미생물 제재 뭐 이렇게 해서 이건 법에서 공시하는 비료인데 이것들은 반드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발효를 시켜야만 되는 자재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완숙 퇴비하고 비숙 퇴비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바로 요게 아까 우리 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 한번 이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능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 퇴비 검사 방법에는 관능적 방법이 있고 아까 뭐 생물학적 방법, 그다음에 화학적 방법이 있는데 일단 관능적인 방법으로 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은 40%면 물기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럼 미생물이 죽는다고 그랬죠. 후 물르면 날아갈 정도로 물이 바짝 말랐어요. 40%면 물기 못 느껴요. 50% 정도면 손에는 잘 안 묻어요. 촉촉함을 느껴요. 수분이 있구나라고. 보관하기 가장 좋고 판매할 때 50% 수분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테 판매되는 수분 함량입니다. 이게 수분 50%예요. 그 다음에 60%면 물기를 느끼고 손으로 꽉 쥐면 틈새로 물기가 조금 나와요. 꽉 쥐었을 때 손에 물기가 조금 뚝 하고 비춰지면 60%고 물기가 뚝 떨어지면 65%, 70% 되면 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래서 그걸로 그래서 70% 이상 되면은 혐기성 발효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60 내지 65%가 가장 미생물 활동하기에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로 볼 때는 부숙 퇴비의 경우는 완숙되면은 재료 확인이 어려워요. 하지만 미숙 퇴비는 여기 낙엽이네, 여기 톱밥이네,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재료 확인이 되죠. 그다음에 색깔은 완숙 퇴비는 검은색을 띠는데 미숙 퇴비의 경우는 본래 원료의 색깔을 그대로 나타나죠. 톱밥이면 시커머리한 색이 있는 거고, 뭐 낙엽이면은 낙엽 색깔 그대로 갈색을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냄새의 경우는 악취가 없이 고유 냄새가 나는 반면 이 미숙 퇴비는 심한 악취가 나는 거죠. 뭐 암모니아 가스, 아황산 가스 이런 것들이 막 산출되면서 심한 악취가 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촉감은 부드럽고 곱죠. 그 다음에 미숙 퇴비는 거칠거칠하죠. 바로 이게 우리 완숙 퇴비와 미숙 퇴비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학적 방법. 아까 지렁이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렁이가 유해물질, 탄닌, 페놀, 암모니아 이런 가스가 있으면 죽거나 도망가요. 바로 이게 지렁이법이다. 그래서 관능적인 방법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지렁이가 잘 먹고 살면 좋은 퇴비죠. 근데 나쁜 퇴비는 이런 가스가 아직 발효가 안 된 상태라 이런 가스가 분비하면서 이 지렁이를 죽이거나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생물학적 방법에는 종자를 파종해봐요. 종자 발화 시험법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유해 물질이 나오면 싹이 나오다 죽어요. 정상적인 퇴비는 싹이 잘 커요. 오이나 배추가 발화가 제일 잘 되는 씨앗입니다. 쌍떡잎 식물이니까 떡잎이 잘 이쁘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다가 죽거나 삐뚤어지면 이게 아직 가스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화학적 방법인데 이거는 화학적으로 실험실에서
탄소가 얼마나 들었고 질소가 얼마나 들었는지 이건 화학 분석법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라 육안 검사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렁이법이나 싹 틔우는 것도 육안 검사는 아니죠. 예. 자, 그다음에 축사의 우두칩. 우두칩이 뭐죠? 아까 한 분 우리 어르신이 질문 하나 주셨는데 펄라이트가 뭐냐 이렇게인데 펄라이트가 뭐예요? 우리 상토를 우리 요즘은 모종을 사죠. 모종을 살 때 그 상토 안에 있는 하얀 돌같이 생긴 흙 있죠. 그게 펄라이트예요. 또 아까 분이가 뭐죠? 라고 또 질문 주셨어요. 여러분 분이가 뭐예요? 바로 그게 이탄이에요. 그 다음에 토탄이에요. 이탄, 토탄 이런 것들이 다 분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유기물이 썩은 거 이걸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우두칩은 뭐예요? 우리 목재소에 가면 제재소에서처럼 이 나무를 자를 때 거기서 생기는 그게 톱밥이에요. 톱밥인데 우리 산에 있는 나무를 톱밥 분쇄기로 해서 부시면은 그렇게 제지서에 나온 톱밥처럼 곱게 안 돼요. 덩어리가 막 져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해가지고 막 져요. 그게 우두칩이에요. 네. 어려운 우두칩 요걸 발효시키죠. 그래서 이게 톱밥 덩어리가 막 있으니까 일반 우리 고운 톱밥보다는 발효가 늦죠. 축사의 우두칩 발효 할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톱밥 분쇄기를 가져다가 분쇄해가지고 가축들 그 바닥에 많이 깔아주고 돈사, 그다음에 우사, 그다음에 하다못해 양계장 이런데 바닥에 깔아서 자연적으로 미리 발효시키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쓰는 이게 나무 재료가 우두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두칩 발효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냐? 아까 발효하는데 가장 좋은 그게 뭐예요? 6개. 수분, 양분, 온도, 산소, 산도, 시간. 6개죠. 자, 3번. 퇴비 생산을 위해 재료 및 환경 조건. 재료는 아까 얘기했어요. 퇴비. 쭉 얘기했으니까 환경 조건. 금방 요 6개 조건이죠. 수분 60 내지 65%, 양분은 탄질률 10에서 30, 온도는 상온이 좋지만 발효 시에는 75도까지도 올라가고 산소는 호기성균이 관여하기 때문에 산소가 많이 공급돼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퇴비를 쌓아놓으면 바깥에만 발효가 되지 안에는 발효가 안 돼요. 그래서 뒤집어 주는 거죠. 그다음에 pH는 7 내외가 가장 좋고 그다음에 이런 모든 발효 과정이 3개월 정도 이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3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6개가 바로 제일 좋은 환경 조건이다. 자, 축분을 부숙시키는 과정에서 질소가 손실된다. 뭐 많이 손실되냐, 적게 손실되냐, 이건 발효를 얼만큼 잘 시키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부 손실되는 이유는 뭐냐? 수분이 얼만큼 있느냐? 또 혐기성 발효가 얼만큼 일어나느냐? 아까 제가 퇴비 더미 속에는 혐기성 발효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혐기성 발효라는 게 뭐예요? 산소가 없이 발효되는 게 혐기성 발효예요. 그러면 암모니아가 다 날아가요. 그 다음에 수분이 많으면은 암모니아는 괜찮은데 질산태 질소는 날아가요. 그래서 환원 상태에선 질소가 날아가는 게 탈질작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상태가 주어지지 않으면 주로 혐기성 발효, 산소 부족으로 발효가 일어나요. 이 혐기성 발효가 되면 암모니아가 휘산돼요. 그리고 수분이 너무 많을 때는 환원 상태가 돼가지고 그 질산태 질소가 있던 게 또 탈질작용을 일으켜서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소가 일부 손실되는 이유는 암모니아의 휘산, 혐기성 발효의 암모니아의 휘산과 환원 상태에서 탈질작용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이제 진도가 사실은 잘 나가는데 유기재배 관리 방법. 이제 자재 얘기입니다. 자재 얘기인데
유기자재 공시 활용, 유기자재 공시 기준. 그래서 국가 농가론 고시에서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용어 어떤 정의를 내렸느냐. 자재는 6개로 분류하겠다. 토양 개량용 자재. 토양 개량용 자재라 하면 토양의 물리 화학성을 좋게 해주고 미생물 활동에 도움이 되고 작물 생육에 간접적 효과를 주는 거. 이게 바로 토양 개량제다. 작물 생육용 자재란 작물에게 연면 시비거나 토양 처리해서 작물에게 효과를 바로 주는 거. 사실은 아까 토양 개량제 때 간접적 효과를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간접 직접 이거 구분 안 돼요. 에이. 그래서 토양 개량제 및 작물 생육용 자재 3번입니다. 토양에 처리해서 물리화학성을 좋게 해주거나 직간접적으로, 그렇죠, 직간접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서 작물이 잘 자라게끔 해주는 거죠. 그래서 3번 사실은 하나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병해용 관리 자재, 병을 치료해 주는 거, 직간접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거. 충해용 자재, 벌레를 방제해 주는 거, 직간접적으로 벌레를 쫓아내거나 벌레를 죽이게 하는 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걸 합친 게 병해충용 관리, 광해충 관리용 자재라고 했습니다. 병과 해충을 동시에 관리해 주는 자재. 그래서 이렇게 6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재 분류에는 이렇게 국가 농가론 고시에 농가론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자입니다. 농관원. 그래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래서 농림부 산하의 이제 단체죠. 예. 그래서 각종 뭐 농업 자재 수매, 뭐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 뭐 이제 이런 것까지 다 담당하는 데가 여기죠. 자, 유기농업 자재의 정의, 아까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죠. 시험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란 유기농축수산물을, 그러니까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을 생산, 제조, 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 사용하는 허용물질이에요. 그럼 자재죠. 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 바로 이게 유기농업 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 사실은 이 허용물질의 선정 기준은 유기농업 기사 시험을 볼 때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예요. 기능사 수준에는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개념은 알아야 되겠다. 개념. 이게 주로 가로넣기나 밑에 보기를 주어서 연결하거나 이런 데 나오는 문제니까 가로넣기로 주로 보신다라고 판단하고 이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선정 기준 뭐예요?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하는 데 적합할 것. 화학적 방법 이런 거 쓰지 마라. 유기적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필요할 것. 뭘 필요하거나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만들었는데 엉뚱한 데 쓴다든가 이게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천연에서 유래됐거나 생물적, 물리적으로 제조할 것. 화학적 제조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물적, 이런 발효를 얘기합니다. 발효. 그래서 미생물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 물리적, 단순 제조된 거,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 및 사용 과정에서 환경에 적합할 것. 적합하다는 얘기는 환경에 유해하지 않아야 된다.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마지막, 인축에 해가 없을 것. 사람도 그렇고 가축에도 그렇고 해가 없을 것. 환경에 적합할 것이나 사실은 이건 전체 환경이고, 이 인축은 사람과 그다음에 우리 사료, 가축 사료니까 축산 가축에게도 해가 없을 것. 이게 바로
허용 물질의 선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기농 자재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을 6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아까 유기농 자재 사용 용도 구분에 따라서 몇 개였죠? 6개로 구분했잖아요. 뭐예요? 토양 개량용 자재, 작물 생육용 자재, 그 다음에 토양 개량 및 작물 생육용 자재. 그렇죠? 이렇게 6개. 그 다음에 병해용 자재, 충해용 자재, 병충해 관리용 자재. 자, 이렇게 6개가 바로 구분, 종류 다 한 거죠. 자, 이건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기자재의 종류와 용도입니다. 그래서 요 유기자재와 용도, 요거는 다음 시간부터 하겠는데 미리 제가 아까 말씀드린 70-1, 70-2, 70-3서부터 70-6까지 별도로 나눠준 자료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에다 붙이라고 그랬어요. 70페이지 뒤에다가 71페이지 사이에다 이렇게 아예 풀로 붙이십시오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 그렇게 하셨죠? 예. 선생님도 그렇게 하셨죠? 예. 이렇게 다 했으면 요거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요거 가지고 공부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사용 가능 물질 읽고 오른쪽에 사용 가능 조건 꼭 같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렇게 지렁이 분변토 또 여기 여기는 합성 자, 하나 보면 여기 유전자 변형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분들 자료에도 있죠. 대두박, 유박, 예, 거기에 요런 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오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볏짚, 왕겨 이것도 어떤 거예요? 한번 보세요.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 화학 물질이나 화학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여기 오줌과 사람의 배설물도 나오잖아요. 예, 오줌과 사람의 배설물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그 다음에 70-6 마지막 이게 보조 사료. 여러분들 미리 제가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데 사료 중에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단미 사료, 하나는 보조 사료. 요 70-5의 맨 위를 보세요. 물론 다음 주일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설명을 드려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료의 종류에는 단미 사료와 보조 사료가 두 종류가 있어요. 단미 사료는 다시 셋으로 나눠요. 농후 사료, 조 사료, 보충 사료로 나뉩니다. 농후 사료는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조 사료는 거칠고 부피가 큰 거예요. 그다음에 보충 사료는 미량 요소나 소량, 바로 소금이나 미량만 있어서 작물에게 큰 영향이 아주 좋은 거죠. 근데 보조 사료는 사료의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사료의 효율이라는 게 양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었을 때 효율이 떨어지면은 그건 양분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보조 사료 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70-6 쪽으로 넘어가서 항응고제 하나 보세요. 제가 진하게 하나 해놨죠. 항응고제. 활성탄, 숯가루라고 그랬어요. 항응고가 뭐죠? 응고 안 되게 만드는 거. 딱딱하게 굳으면은 사료 효율이 떨어져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항산화제라고 있어요. 산화가 뭐예요? 썩는 거예요. 산화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산화는 이취, 그 다음에 갈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변질되는 게 산화예요. 그래서 산화가 안 되게 만드는 게 항산화제예요. 항곰팡이제, 곰팡이가 안 나게 하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진하게 해놓은 것들은 한번 좀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오늘 35분인데 조금 일찍 끝냅니다. 그 대신 다음 주에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이건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마이크 열어주시고 질문 주시면 앞으로 6시까지 25분 널널히 남았으니까 질문 주시고
뭐 바쁘신 분은 그냥 끄고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질문하실 분은 남아서 질문 주세요. 그러니까 저이 두 가지 유기배합 사료가 보조 사료하고 그 노후 사료, 조사료, 저이 제품 사료라고 하는 거를 뭐 명칭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미 사료. 예? 단미 사료. 단미 사료. 아, 그러니까 먹어서 양분이 되는 사료. 예. 양분이 된 사료, 농후 사료, 조후 사료, 보충 사료. 이 조후 사료는 초식 동물이 먹는 양분이에요. 초식 동물이 뭐예요? 풀을 먹고 그동안 살아왔잖아요. 요즘이나 사료 주지 누가 사료 옛날에 먹었어요? 다 풀 먹고 자랐죠. 이게 조후 사료죠. 농후 사료는 뭐예요? 곡물 사료죠. 자, 이제 어르신 설명, 농후 사료와 조후 사료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뭐 질문이 없으신 거 보니까 뭐 아무거나 질문 주셔도 돼요. 뭐 하여튼 뭐 제가 설명을 너무 잘 드린 것 같네. 자화자찬이지만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중간에라도 꼭 질문하고 싶으면은 카페 들어오셔서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